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죠. 오늘이 4월 첫 월요일인데요. 아직은요. 아침엔 좀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여전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외출하실 때는요. 얇은 옷 여러 겹 껴 입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자, 이쪽 아래쪽에 기사가 있는데요. 돈 뿌리기 청구서 날아든다. 내년에요. 만기 국채가 90조에 이른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요. 5년간 갚을 빚,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됩니다. 5년간 갚을 나라 빚 311조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 막대한 빚, 결국은 국민 부담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겨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가 된 거죠. 올드보이 한덕수 청문회 돌파 카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국회 인준을 감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보죠. 경제와 외교 풍부한 경험을 지녔다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그리고요 참여정부 때 총리를 지냈는데요. 이번에 다시 총리 후보자였으니까 국회 인준이 이뤄진다면 두 번의 총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신함보다는 국정 안정의 중시 그리고요. 인사청문회 무사 통과 여기에 방점을 둔 인선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즘에 차를 몰고 기름을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라죠. 너무 비싸서요. 휘발유 리터당 82원 더 낮춘다. 세 달 유류세 30%까지 인하한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너무 올렸거든요. 그래서 유류세 여기를 좀 손질하겠다는 거죠. 화물차 보조금 추가 지급도 검토한다. 정부 내일 물가 잡기 대책 발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자, 북한이 뭔가 입장을 냈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좀 귀를 잡습니다. 자, 김여정 대남 압박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핵 보유국 상대로 선제 타격 운운하는 거는 객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서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받아치면서 이렇게 맹비난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요. 핵 보유국이다. 객기 부리지 마라. 이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국회 인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지명을 받은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유, 일명 기사 때도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었죠. 국회 인준. 왜냐하면요, 지금 민주당, 절대 다수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총리는 국회 동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 인준에 방점을 둔 인선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천 시험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죠. 지금 각 당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여당이 될 국민의힘 지방의원들 공천하기 전에 시험 보세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시 문제까지 냈습니다. 자격시험 같기도 합니다.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죠. 1대 2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요. 이재명 전 후보죠. 팬클럽 모임이 생겼는데 그 팬클럽의 이름이
제명인의 마을입니다. 그럼 팬클럽이면은 이끌어갈 이른바 이제 팬클럽의 어떤 리더 뭐 이런 걸 뽑죠. 그런데요, 투표 어떤 의견을 모았는데 이재명 전 후보가 이장이 되면 좋겠다 이 마을에 이렇게 뽑혀서 맡기로 했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민주당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후보의 어떤 위상과 영향력 이걸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핵 보육입니다. 어제 북한 김여정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자,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아예 그냥 스스로 북한을 우리 핵 보유국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고민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지명자입니다. 이제 후보자라는 명칭이 붙게 되죠.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다시 소환된 노무현의 총리, 여소야대를 의식한 듯 협치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보죠. 참여정부 당시 요직을 거친 장점이 있다. 자, 참여정부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선함이 없는 올드보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요. 인준부터 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인데 이거를 감안해서 노무현의 총리를 지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자와 국정호흡 요것도 관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담고 있네요. 다음은요.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 한덕수 후보자의 그동안 양력인데요. 쭉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출생 연도, 지역, 그다음에 뭐 학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각 정부에서 역할을 했어요. 김영삼 정부 때는 청와대 근무를 좀 했죠. 그리고요. 이 내각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경제수석.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부총리, 국무총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무역협회장, 문재인 정부 때는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장. 상대적으로 좀 약간 비중이 좀 적었다 했지만 모든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차기 정부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발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감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경제와 또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이런 아주 큰 짐을 지게 돼서 우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기사 하나 이어가 보죠. 뭐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죠. 법조 그리고 경제 언론들을 1순위로 추천을 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친분은 딱히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친분이 없는데 수차례 설득 끝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그룹들이 집중적으로 추천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윤경호 의원님. 어제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험이나 경력, 경륜 뭐 이런 걸로는 한덕수 씨의 강점 눈에 잘 보이죠. 그러나 그분이 과연 노무현 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또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통합에 기여를 할 거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갸웃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당사자들, 즉
노무현 정부 쪽 사람들이나 또는 전라도 사람들이 한덕수 씨가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뛰었던 사람이다. 지금도 철학을 같이 한다. 뭐 공감한다. 이런 건지 그건 예. 한번 당사자들에게 평가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딱 듣는 순간 이건 뭐 정말 무난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흔히 말하는 분권형 총리, 그건 예. DJ 대 JP. 그건 둘이 같이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JP는 총리를 본인이 맡으면서 장관 몇 자리 자기 몫으로 가져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이 노무현 이해찬 때의 책임형 총리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확 줘서 예. 그다음에 총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러 인사나 기타 등등이 정말 총리가 힘이 있구나라는 거 보여줬어요. 예. 근데 거기에 그러면 한덕수라는 첫 총리가 해당이 될 수 있느냐? 전 그거하고는 거리가 전혀 멀다. 이분은 그저 본인의 색깔이나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예. 그냥 문제 없이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거 아닐까. 많은 언론들이 이 청문회를 의식해서 이분을 선택했다. 예. 맞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색깔이 분명한 분 같으면 처음부터 그럼 한번 싸워보자는 거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테니까. 예. 그건 뭐 여지없이 민주당이 강대강으로 벼를 수 있는데 한덕수 씨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명분이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결국 청문회와 인준을 하는 시점까지 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정말 관건이 될 것 같다. 무슨 얘기냐? 한덕수 씨에 대해서 지금 여론은 별로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뭐 무색무취 뭐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평가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첫 총리에 대한 인선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주목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만약에 여론이 정말 또 그 사람이냐 이렇게 사람이 없냐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촉발제가 조성이 돼버리면 예. 그럼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예. 다른 사안으로 강대강 대치가 더 세지면 예. 정작 총리 청문회를 할 때 그리고 인준 표결을 할 때 다른 이유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혹시 감정적인 대치를 해버릴 수도 있다. 예. 그럴 경우 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DJ 첫 정부 때 JP가 90 며칠 동안 인준을 못 받아서 총리 서리로 그냥 갔잖아요. 예. 이해창 당시 야당 총재 목리가 정말 예. 대단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예. 이제 정말 양쪽이 강대강 대치밖에 안 남았다. 그런다면 인준 표결도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다. 전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언론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안정, 뭐 통합 이런 거 썼어요.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다만 저 주목을 받는 어떤 감동 이런 거는 주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또 반대편 시각을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 최경철 편집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뭐 윤경호 선배님도 잘 설명하셨고 예. 이상원 부장님도 잘 설명하셨다시피 기사 쓸 게 없었죠. 한덕수 기사로 다룰 만한 게 딱히 내용이 뾰족하지 않다. 기사를 뭐 한덕수 총리가 지명된 것을 거의 알았기 때문에 예. 내일 뭐 쓰나라고 고민했을 때 정말 그리고 어제 최경철 편집위원도 좀 고민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좀? 기사 쓸 게 없었을 만큼 너무나 예상된 당연한 결과였고 이번엔 사실 의외로요. 초기부터 벌써 한 열흘 정도부터 이름이 유력하다고 거론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로 인성이 됐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집무실 이전 때문에 예. 너무 많은 실점을 했습니다, 사실. 아.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집무실 이전 부분만 해도 반대가 더 많이 나오는 바람에 예. 굉장히 지금 어렵고 공경스러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4번 타자를 내세워서 빅볼을 할 수 없었다. 어차피 투수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제대로 된 선발 투수 하나 내세워서 그냥 상대의 공격을 정말 지금은 잘 막아야 된다. 득점에서 뭐 홈런 이런 거 기대한 게 아니라 일단 상대의 득점을 막아야 되는 게 급선무다. 철저하게 스몰볼로 일단은 가보자. 이것이 뭐 한덕수 총리를 지명하게 된 그 원인 같고 예.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줘야 할 인물과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예. 굉장히 초반에 너무나 좀 실점이 많다. 인물도 무색무취라는 논란에 예. 휩싸였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도 내세웠더니 여러 가지 좀 실점이 많아서 앞으로 조금 임기 초반에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이 있다. 당장 6.1 지방선거까지 닥쳐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살아는 판을 걷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낼 때나 인물을 낼 때나 좀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최영철 편집위원 말씀 들으니까 뭐 상황은 이런 인선을 하게 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좀 아쉬운 게 있네요. 뭐 이렇게 좀 들리네요. 지금 말씀하시고 보니까요. 자, 다음은요. 이 한덕수 후보자의 뭐 고향. 이게 언론에서 꽤 얘기가 돼요, 지금요. 그 화면으로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소개했을 때 지금 호남으로 돼 있잖아요. 전주입니다. 전북 전주. 근데 서울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회자가 되는데 여기 보면 한덕수 공직자 신상 기록엔 서울. 근데 이제 본인은 아닙니다. 호남입니다. 전북 전주입니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하는데 본인이 이제 언론 통해서 나온 오늘 보도가 된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서 일가족이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며 부친이 본적을 서울로 변경했다. 그래서 공직자 신상 기록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 그리고 본인은 한 번도 스스로 서울이 고향이라고 말한 적 없다.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 나온다면 다 설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내기도 했습니다. 김경진 전. 네. 그 고향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조금 보도도 되고 있어요, 지금요. 뭡니까?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잘 모르겠네요. 어. 그냥 신문에 봤더니 고향은 지금 전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소개는 좀 전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아마 특히 뭐 부친께서 전주에서 살았다고 하니 예. 최소한 원적이 전주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생은 전주. 예. 예. 그리고 아마 중학교까지는 전라북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지금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지금 경기고로 돼 돼 있으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명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왜 굳이 논란이 되는지 또는 저 점에 대해서 굳이 관심을 갖는지 그러니까 여기 이 공직 신상 기록상 적혀 있는 곳과 본인이 밝힌 곳이 왜 다릅니까?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물론 이제 임명직이고 이분은 이제 선거직은 아닌데 선거직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고향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쓸데없는 논란하지 말라고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면 예. 이게 대한민국 국가의 공무원을 뽑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국무총리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주 출신이면 어떻고 서울 출신이면 어떻고 대구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이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그보다도 우리가 저분을 왜 윤석열 당선인께서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봤을 때 예.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무총리 후보자를 선택을 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러면 이 능력과 전문성은 사실은 이제 본인의 경력을 가지고 이릉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예. 김영삼 정부에서도 차관급 공직자를 했었고 DJ 정부에 들어와서도 가장 중요했던 통상교섭본부장, 그다음에 청와대의 경제수석, 정책기획수석,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은 장관 중에 장관이라고 하는 국무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부총리, 총리, 예.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게 한미 FTA와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반대 기류가 있으니까 미국의 상원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또 미국의 지방 이 주정부들을 다 이게 설득을 하라고 하는 그 역할을 맡기면서 주미 대서까지 시켰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경제와 통상에 있어서 전문성, 그다음에 대미 외교에 있어서 전문성, 예. 그다음에 이런 국정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하는 민주당 계통의 정파, 예.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물론 이제 해외에 나가 있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파적으로 모든 정파에 두루두루 다 걸쳐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동은 없다 그러지만 그리고 실무형 인선이라고 하지만 이만한 경력을 가진 실무형 인선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만한 연륜을 가진 예. 인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정파를 초월해서 찾을 수 있는 인재 중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았고 특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와 정책적인 역할을 같이 했었던 그 정책의 핵심을 주도했던 분을 이 윤석열 당선인 정부의 첫 총리로 입각을 시킴으로써 예. 결국은 이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정책도 좋은 부분은 그대로
인수인계하고 승계하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밝힌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까 그냥 경륜, 경험 부분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서 통합이라는 설명이 따라붙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 박홍근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도 예. 공통 공약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국회 내 기구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보다 더 좋은 인선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글쎄 이게 감동이 없다. 그냥 인사청문회 통과만을 위한 것이다. 예. 또는 저 사람 고향이 뭐 전주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게 핵심 포인트에 맞는 논란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출신 지역의 고향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해서 호남 출신을 뽑았다. 그럼 통상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지역 통합을 감안했다. 배려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통합이란 표현이 그런 맥락 중에 하나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는 민주당의 생각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송곡 검증을 벼르지만 DJ 노무현 정부 출신이라는 거 감안하면 상황 자체가 딜레마가 아닌가. 그러니까 송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글쎄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계열의 정부에서 굉장히 중용을 한 인물이거든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보죠. 여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륜이 풍부한 건 사실이나 지금 시대에 맞는 리더십인지는 살펴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좀 애써 찾은 것 같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요 부분 보겠다고. 정의당도 검증에 나섰다. 그리고 민주당 만약에 발목 잡기로 비칠 수도 있다. 이건 부담 아닌가. 그리고 결격 사유가 안 나오면 인준 가능성 뭐 무난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민주당에서 나오는 내용 들어보시죠. 저희는 뭐 호남 출신이다 또는 과거에 그 전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다. 이것이 전혀 고려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정말 총리로서의 어떤 자질과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김성일 평론가. 네. 일단 전체적인 평가 그리고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전체적인 평가는 일단은 뭐 꿈과 비전 이런 예. 건 조금 포기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의 흐름이 되게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미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참여정부에서 그 경제부총리와 총리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결격 사유가 좀 나타나거나 뭐 하지 않으면 뭐 반대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잘 그 언론에서 다뤘지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좀 면밀히 살펴가면서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지금 뭔가 벼르긴 하지만 강하게 압박하기 어렵다. 지금 이 기사의 분석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새로운 뭔가 이렇게 그 결함이 좀 나와야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아직은. 과거의 결함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그때는 저희는 또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었기 예. 때문에 조금 모순이 될 수가 있어서 아. 그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일단 인선 확정이 됐어요. 이제 오늘부터 아마 뭐 여야 모두 이제 여론의 어떤 반응을 좀 보겠죠. 그리고 아마 또 어떤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많은 분들이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서 이제 취임 무렵에 부인이 과연 취임식 날에서야 등장을 하는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활동이나 모습이 있는가?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요.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이게 최근에 언론 통해서 공개된 사진인데 이게 집 근처에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개가 있죠?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 자택 주변에 지금 경호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잠깐 나와서 이 경호하시는 분 그리고 뭔가 이 개와 경호견이죠. 경호견입니까? 이게 아니면 무슨 탐색견입니까? 이 경찰견과 좀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찰 특공대라고 써 있는 개하고 뭐 약간 이렇게 뭔가 얼굴을 맞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좀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윤석열 당선인 자택에 언론들이 항상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걸 이제 공개가 되는데 복장을 좀 보실까요? 여기 가운데 복장.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장이긴 합니다. 보통. 근데 이런 모습. 근데 이 복장이 왜 언론에서 주목을 했냐면 그동안 사실 공개적인 모습,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굉장히 뭔가 차려입은 모습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주목을 좀 받았어요. 행정 편집위원. 예. 지금까지는 취임식에나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살짝 어떤 비공식적인 모습인데 이것도 아마 의식을 했겠죠.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복장이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국민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노크를 자꾸 하는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냐? 예. 뭐 모두가 해석하겠지만 지금 뭐 김정숙 여사의 뭐 옷 사치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옷 논란. 예.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드티와 청 재킷 치마라고 그래야 됩니까? 바지라고 그래야 됩니까? 좀 통 그러게요. 큰 저게 요즘 여성들이 많이 좀 유행하는 저런 수수한 옷차림인데 예. 저 옷을 입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 나는 강남 기부인이 아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다. 아, 그런 최영철 편집위원이 너무 좀 늦게 과하게 해석하시는 거 아닐까요? 혹시 아니면 이런 그런 그런 건가요?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 목소리를 좀 불식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 것이 아닌가. 뭐 물론 저분이 뭐 사시는 곳이 강남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을 아주 뭐 제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에게 나오기 위해서 조금씩 문을 두드리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뭐 어차피 취임식 때는 나오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으로 사시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런 시범적인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과 좀 더 친근해지는 그런 발걸음으로 해석됩니다. 뭐 언론에 사진이 있어서 뭐 잠시 소개됐어. 워낙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뭐 취임식에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다음은요. 지방선거 얘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 시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됐죠? 시험 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의원들, 그러니까 광역기초의원을 말합니다. 공천 시험이 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30문항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뭐 대북 문제, 청년 정책도 이런 현안도 포함돼 있다. 배점이 꽤 돼요, 이 현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당원 당규 이런 질문도 있는데 특히 이 현안 쪽이 문항수가 많고 배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원 중에서도 이제 지역구가 있는 의원과 비례의원이 있잖아요. 비례의원은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예 자격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들은 그거를 이제 가산점으로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많이 잘 보면 좋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본다는 거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문제 예시가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여기 문제 좀 보겠습니다. 예시 문제 공개했는데 이렇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제가 다음 보기 중에 국민의힘 10대 약속 가운데 하나인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이 취지와 가장 거리가 먼 내용. 문항은 없는데 이거 되게 어렵겠는데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 고르라는 건데 이거 쉽지 않아 보여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A 지방단체의 지방의회 최초 제적위원은 111명. 근데 뭐 등등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데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문항은 국민의힘 강령 속의 외보 안보 관련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건 외워야겠네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약자로 보면요. PPAT 이거 무슨 SAT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거를 비슷하게 땄어요. 지금 PPAT는 이게 뭔가요? PP가 국민의힘을 영어로 뭐 People's Power 이건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좀 하기로 했습니다. 설명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기호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처음이면 참 이준석답다. 계속 예고했었는데 이제 지금 정말 하는군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저런 식의 주장들이 많았으니까 그게 투영이 된 거면 이준석답다. 근데 저게 무슨 효과를 정말로 가져올 수 있을까? 왜냐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공격을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의원 중에 일부는 지금 유권자들에게 투영된 바로는 본인의 이권 사업 또 뭐 그동안의 과거 경력에 대한 세탁 뭐 이런 걸로 지방의 의원이라는 게 활용됐던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방의원의 그 업무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혹시 출마하시고 이러신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겁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덜어내는 데는 이런 식의 당 내에서 먼저 걸러내는 작업이 예. 큰 도움은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예. 중요한 건 공직에 선출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사명감, 소명의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시험으로 조금이라도 걸러질 수 있다면 참 다행일 것 같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6월 1일 지방의원 선거 때까지 기회될 때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이권 사업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제발 유권자들께서 좀 가려서 뽑으시라.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역대 지방선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A당을 몰아줄 때 유권자들은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같은 숫자로 주르륵 찍어버리거든요. 또 B당을 몰아줄 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견제라는 게 사라지잖아요. 이번에는 투표하러 가시면 단체장은 A를 뽑으면 의원은 그 A와 다른 소속의 뭐 무소속도 좋습니다. 또는 다른 소속의 정당을 뽑는 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 한번 해보십사. 그래야 내 생활을 바꾸는 지방 행정이라는 게 정말 고양이한테 뭐 맡기는 것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견제가 된다. 그러니까 당내 이런 노력과 함께 유권자들도 함께 노력을 해줘야 현재 그래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조금이라도 제 정신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김경희 의원님 주변에 지방의원 좀 출마하시겠다고 뭐 등록하시고 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고요. 예.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일부 계시는데 그 일부 중에 어느 일부가 좀 더 큽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부 의견이 좀 나뉜다는 뜻이네요. 네, 근데 다행인 것은 이게 이제 지방의회의 지역구에 직접 출마하시는 분들 비례대표가 아니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게 지금 반드시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 조건은 아니잖아요. 보면. 가산점이죠. 네, 가산점. 잘 받으면 점수를 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논란으로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보면. 그게 만약에 저기서 아까 비례대표처럼 뭐 60점 이상 또는 70점 이상을 득점해야만 커트라인을 정해놓는다면 정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논란이 조금 있는 정도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괜찮은 시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치의 수준이 조금이라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정도 알아야 될 사항 정도를 좀 테스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 의외로 문제가 근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공부 좀 많이 해야겠는데요. 보니까요. 저기 유튜브에 뭐 저기 원희룡 뭐 전 지사 특강한 것도 있고 뭐 다 올라와 있거든요. 보면. 모의고사 문제 좀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요. 아무튼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저 매일경제 기사 다시 좀 불러올게요. 여기 보시면 민주당도 뭐가 있는데 AI 면접 있어요. AI 면접. 여기 아래쪽에 가면은 여기 보면 국민의힘이 뭔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로 다르지잖아요, 지금. 그럼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민주당은 여성 30% 의무 공천과 함께 인공지능 면접으로 맞불을 놨다. 인공지능 면접. 그 기계가 물어보는 거래요. 미리 준비된 거에 대해서 물어봐서 답변을 빨리 하는지 뭐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김상희 평론가. 민주당도 맞불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조금 내용. 일단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경쟁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런 시험 이런 게 중요한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좀 오래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과 헌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러면은 저런 것들로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 아예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많이 주는 게 낫지 않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집행부의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감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대표하고 이런 예. 공무원을 뽑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부 공무원을 뽑는 거와는 조금 다른데 예. 그런 부분은 조금 강조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강조점이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양쪽 다 한쪽은 이 시험을 봐야 돼, 자격 시험을 봐야 되고 한쪽은 AI를 만나서 면접을 봐야 됩니다. 아무튼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알고 계세요? 이걸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요. 물론 뭐 광역단체장 뭐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아니에요. 이제 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 출마하시는 분들 해당 사항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얘기가 좀 있어요. 보시죠. 이준석 대표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안철수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이런 입장을 좀 밝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언론 통해서 뭐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이잖아요. 그러면 이론이 같은 이론이 되는 건데 격에 맞는 자리는 따지고 보면 선대위원장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안철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될까요? 최영철 편집위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안철수 위원장에게는. 지금 정권이 국민의힘, 국민의당 공동 정권이기 때문에 예.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무언가 역할을 하는 건 맞겠죠. 지금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국무총리로 유력했지만 국무총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포석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당으로 돌아간다면 당장 가장 당에 시급한 현안인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예. 그 공동 정권을 충실히 임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선대위원장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당으로 간 판단은 굉장히 잘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으로 가야 차기가 유력한 것이지 지금 계속 국무총리를 했다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했을 겁니다. 뭐 직전 케이스만 봐도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맡았지만 예. 결국에는 차기 대권을 거머쥐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 결국 총리라는 것은 득점보다는 실점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의 경선에서 실패했던 박근혜 모델을 차용할 것이다. 결국 박근혜 모델은 당을 장악해서 차기 대권을 잡아가는 그런 5년 플랜을 안철수 위원장이 잡아갈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당을 확실히 장악한 뒤에 5년 뒤 대선에서 확실한 국민의힘 주자로서 자리매김을 조기에 하려는 그런 시도를 일으킵니다. 지금요. 그러면은 이준석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 체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선거를 이끄는 최고 자리는 안철수 위원장이 맡게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승패 결과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에 따라서 이겼을 경우는 공이 되는 거고 졌을 경우는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이 승패 결과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만약에 선대위원장이라면 누가 갖거나 지게 되는 겁니까? 최영철 편집위원. 뭐 일단 공동으로 져야 하겠지만 네. 지금 판세로 봐서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질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의 득표력이 계속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서울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선전했던 강원, 충청 이런 데서 직전 2018년 지방선거와는 다른 표심이 나올 지금 것이다. 대선 그 표심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겠다. 거기는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위원장이나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다. 큰 부담이 없는 선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위원장이 급작스럽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위험을 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런 그 분업 구조를 가서 어쨌든 실패하더라도 당분간 당권은 이준석 대표 임기 말까지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임기가 끝난 내년 이후에는 안철수 위원장 이렇게 가는 분할 구도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두 인물은 그동안 참 많이 싸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잘해봅시다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좀 그런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민주당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아까 키워드 때 등장한 표현이 여기 있네요.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일대 2장을 맡은 이재명. 이게 이재명 전 후보, 이재명 전 지사를 위한 팬카페인데 거기에 리더격인 2장을, 마을이라서 2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2장을 본인이 맡은 거예요. 오, 이런 상황이 됐네요. 일단 온라인에서는 지금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떤 모습을 비치거나 발언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이런 모습은 굉장히 활발하다. 그리고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커지는 이재명의 힘. 민주당 지방선거 승부처 후보는 2심대로 가는가? 2심. 아, 이재명 후보의 전 후보의 뜻대로인가? 최근에 보면 송영길, 김동연 등등등 출마 선언했죠? 근데 여러 가지 당에서 갑론을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보들은 지금 2심을 담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리고요,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당내 리더십을 끌 맞수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민주당 지지대에 반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뭔가 동력을 모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은 윤 정부 견제 바람이 큰데 그 견제한 인물은 이재명 전 후보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지금. 지금 당 재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알력 갈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뭐 해석, 전망 이런 게 많네요, 여기. 자, 김성일 평론가. 네. 지방선거 관련 이재명 전 후보 뜻대로 결국에는 흘러가는 건가? 이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좀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재명 고문 측에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그 지방선거로 그 차기 당권이나 자기 정치에 좀 승부수를 좀 띄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움직임이 의외로 좀 약간 활발하게 있다. 그럼 지방선거에 대해서 역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둔 뒤 그 힘으로 당권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지방선거가 사실은 유리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졌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또 책임론이 나오게 되죠. 근데 대선만 해도 지금 분위기는 졌지만 굉장히 잘 싸웠다. 이런 예. 아쉬움이 굉장히 지금 대선은 그런 평가를 민주당 예, 내에서 그런 받고 있어요. 분위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패배는 한 것이죠. 예. 근데 다시 한번 또 패배를 한다면 그 패배 책임을 안 질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오겠죠. 그 그렇게 지방선거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기초단체나 기초의원을 빼고요. 광역단체장, 17개의 광역단체장을 과연 어느 정도 각 정당이 가져가냐. 이걸로 두 개 통상 승패가 갈리는데 맞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경기도로 사실은 봅니다. 경기도요? 예, 예. 그래서 뭐 대부분 지금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승리를 한다면 예.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그전 후보의 상임고문의 힘이다 이런. 그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를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전직이 이제 예. 민주당 소속이었으니까 예. 그렇다면 그거는 승리에 가까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승리까지는 아니지만 예. 선전 뭐 이렇게 뭐 평가가 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예. 거기에서 서울까지 더한다면 그건 승리입니까? 아유 그렇죠. 서울까지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땐 이 환경에서 왜냐하면 대선과 취임식 직후에 이루어지는 선거라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가 대부분 그럼 만약에 경기도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건 패배로 간주됩니까? 그렇죠. 예, 패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향후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앞서서 이름이 한 명 나왔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활동을 했어요.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송영길 서울시장 출사표에 민주당이 친명 대 비명으로 대립하고 있다. 갈등 양상이다. 자, 이쪽 친명 쪽에서는 지금 오세훈 전 시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송영길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고요. 반면에 비명, 이른바 그러니까 이재명 전 후보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측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새로운 인물 나와서 선거를 이끌어야 뭔가 민주당이 변했다는 사인을 줄 수 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죠.
김성환 평론가. 네. 이거 합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합의 필요 없이 그냥 가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상임고문 측에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큰 부담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대선에서 패배를 한 건 예. 맞으니까.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만 해도 뭐 586 용태론도 86 용태론도 예. 얘기하셨던 분이고 예. 그다음에 대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총선에 안 나가겠다고 그만두신, 그랬어요. 예,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면서 저거를 갖다가 독배니 뭐 아니면은 뭐 희생이니 하면서 그 자락을 깔아주고 판을 깔아주는 형태로 당이 가면 예. 그거에 대한 책임은 더 크게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뭐 경선으로 갈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추대한다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 그냥 그렇죠. 경쟁하세요. 예, 예.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도 뭐 경선을 염두에 두고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경선에 나서는 자체에 대한 또 비판도 있거든요. 왜 서울로 와서 인천시장을 하셨던 분 그리고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 왜 지방선거를 그것도 서울시장에 도전하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에 맞설 수 있는 후보 그럼 누구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요. 갈등 국면입니다. 지금. 자, 정치권 얘기 이 정도 정리하고요. 지금부터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 뭐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여정입니다. 이 정도면 폭언입니다. 폭언. 보세요. 자, 서욱 국방장관의 선제 타격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뭐 뾰족하게 선제 타격이라고 쓴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좀 읽히긴 하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김여정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보세요, 그냥 글자로만. 이 방송에 적합하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담화를 좀 더 보죠.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참변을 피하라면 자숙하라 협박을 했죠. 우리 국방부는 뭐 대응이 없습니다. 뭐 그냥.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험한 소리 내놓는 게 이게 추가 도발. 그러니까 지금 추가 도발은 떠오르시는 게 있죠. 핵실험도 있고요. ICBM 뭐 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거 명분 쌓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남측 핵 보유국 상대로 객기를 부리고 있다. 객기 부리지 마세요라는 건데 핵 보유국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서욱 국방장관의 앞선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북한의 반응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리롭지 않을 망설한 객기를 부린 것이다. 미친이다. 그리고 쓰레기이다. 동족끼리 불지를 하지 못해 몸살을 앓는 대결광이다.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선제 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다. 최영철 네. 뭐 북한이 뭐 막말 뭐 한 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한데 이번에는 내용이 좀 있어요. 스스로를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국에 객기 부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스스로 이제 기정사실 하겠다는 겁니까? 뭐 단어도 약간 섬뜩한데 이 예. 단어를 내뱉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단어의 무게가 달라지죠. 예. 백두혈통이라고 불리는 김여정 부부장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특히나 위임을 받았다고까지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도발의 위험이 저희 목까지 왔다. 뭐 이렇게 좀 불안감이 드는데 어쨌든 북한은 이미 6차 핵실험까지 한 국가이기 때문에 6차 핵실험을 해서 세계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공인받은 케이스가 있죠. 인도나 파키스탄도 6차 핵실험하고 나서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에 가깝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는 이미 우리 정보기관에서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핵 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는 거죠. 핵 보유국은 일단 핵을 먼저 1차 발사를 하고 예. 상대가 2차 공격을 했을 때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핵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인데 그냥 한 발만 쏘고 끝나는 거냐 아니면 그 이후에 뭔가 대응을 더 할 수 있냐 이 그렇습니다. 그 문제군요.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 국제사회가 핵 보유국에 수준하는 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을 가진 것은 보인다. 그리고 핵을 저 멀리까지 실어나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까지 기술까지 갖고 있는 것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전쟁 수행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북한의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위협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을 앞으로 잘 봐야 하고 더욱이 지금 북방 2개국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깐부를 맺어서 예. 굉장히 도발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적 행동을 제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만큼은 안보 태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 당선인께서도 계속 미국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 한미 동맹을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행동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북한이 언제든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저희가 너무나 북한에 대해서 낭만적 사고에 빠져 있었다.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안보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는 점을 갖고 이번 새 정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안보 정책을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전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핵무기를 가진 게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협상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정철 변호사님. 저는 북한이 여태까지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이미 가졌거나 못 가졌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각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바이든 행정부만 해도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때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써서 북한이 핵을 설사 가졌더라도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북한이 현상 유지보다는 현상 타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예.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졌던 조금 온전한 생각보다는 예. 조금 북한에 대해서 조금 급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의 핵 회담을 할 때도 예. 비핵화 대담을 할 때도 좀 낭만적 사고보다는 조금 더 북한이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제가 짧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핵 보유국이라는 말을 사실은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사실 이게 국제적인 지위에 해당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김여정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 핵을 폐기해라. 그리고 핵 보유국, 그러니까 핵 보유를 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저희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 예. 김여정도 일부러 저 말을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예. 그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반응 안 보이는 게 낫다. 그냥 혼자 얘기하세요. 단어를 쓸 때 핵 오. 보유국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그게 예.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 보유국의 지위를 만약에 가지게 되면 예. 핵을 해체해라, 폐기해라 이런 예. 요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언론들은 이 핵보유국 단어를 쓰는데 인용을 했죠. 인용. 저렇게 주장하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자, 기사가 이어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김여정 비난 담화 후 도발 집중한 북한. 이달의 릴레이 폭주 가능성. 이 폭주는 또 핵실험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이렇게 막 막말을 퍼고 난 뒤에는 뭘 했거든요, 늘.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뭐 새 정부와 뭘 좀 협상을 해볼 여지는 열어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예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엄청난 또 막말을 대놓고 했을 수도 있건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국방장관에게만 했다 이거죠. 참 북한 성명은 막 일단 그 막말을 일단 걸러내고 다 덜어내고 내용이 뭔지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요 항상. 자, 김경진 전 의원님.
조만간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7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즈음 아니면 취임 이후일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쪼여야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해서 지금 핵실험이 반복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있었던 상황이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이걸 실질적으로 용인하는 이런 맥락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일단 지금 한미 간의 군사 공조 관계를 더 긴밀히 하겠다. 예. 당장에 올 봄부터 한미연합 훈련을 실질적으로 다시 재개하겠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유엔 결의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제재라든지 또 군사물자 반입 금지라든지 또는 석유 관련된 원유 반입 예. 수출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사실은 그냥 이 석유 실은 배가 그냥 환적 방식으로 그냥 북한에 들어가서 밀수출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자주 나오죠 지금 그 얘기. 예. 근데 얼마만큼 인공위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이거를 감시하느냐. 현장 집행의 의지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단히 강한 강도로 집행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저 북한 당국자들은 예. 가령 문재인 정부 5년 때 계속해서 평화, 협상, 남북 공존이지만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핵의 소형화, 고도화, 예. 그다음에 미사일의 이게 그렇죠. 장거리화 추구해 왔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이 목표의 이 프로세스의 변화는 단 1도 없을 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만족할 정도의 정말로 고도화된 핵미사일을 만들어내서 여기저기 배치할 때까지는 저 기조가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당선인 생각대로 조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목줄을 조여줘야 된다. 조이는 방법은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 관계, 군사 외교적 예. 협력 관계, 또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 어떤 예. 긴밀한 협조 관계,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유엔 제재를 얼마만큼 제대로 집행하느냐 여러 방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브레이크라도 밟아줘야지 예. 저 개발 속도를 최소한 천천히 늦게 가게라도 할 수 있다. 예. 저 사람들의 목표는 많은 뭐라고 하지만 실제 가고자 하는 목표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데 이 가는 속도라도 늦추면 된다. 예. 아마 이런 어떤 목표나 방향성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5년의 북핵과 관련된 어떤 정책과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어떤 저런 심각한 도발을 추가로 했다. 그럴 때는 우리로서는 한미 군사훈련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북한이 좀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 유엔 제재 등등등 이런 제재에 대해서 정말 제재답게 실효성 있게 강화된다. 뭐 이런 방법이 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 가운데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북한 관련 내용입니다. 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만나기 한 달 전, 2018년 얘기입니다.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한 달 전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쓸 합금을 사들였다. 미사일 부품 밀수 정황 공개됐습니다.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도. 그러나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사진으로 찍힌답니다. 선박을 대놓고 이렇게 뭔가를 밀수하는 거죠. 사들이는 겁니다, 몰래. 이런 일이 계속 있었고 결국에는 이런 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와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금. 윤경호 의원님. 그러네요. 이게 제재에 이른바 구멍이 뚫려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 뭐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맘먹고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에서 뭘 들여오고 아니면 네. 뭐 러시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뭔가 저렇게 선박 환적을 통해서 뭐 이루어졌던 거 이런 것 때문에 유엔 제재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 저는 아까 몇몇 신문들 타이틀 중에 세계일보였던 걸로 봅니다만 예. 북한이 왜 지금 김 여정이 나서가지고 서욱 장관의 저 얘기에 저런 강력한 반응을 보일까? 저기 나왔습니다. 대미 협상의 새 판짜기.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15년 전에 워싱턴 특파원을 해보면서 얻은 경험 이후로 예. 북한이 저렇게 벼랑 끝 전술을 할 때마다 예. 노림수는 뭐냐? 미국 나와라 하거든요. 미국 나와라. 대한민국을 겨냥해서는 참 아쉽고도 죄송한 얘기지만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직접 대화하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방금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목줄을 최대한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럼 맞는 표현일 겁니다. 맞는 전략의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를테면 예기치 못하는 충돌이나 북한의 도발, 이렇게 우발적인 도발로 이어져 버릴 경우 대한민국 한반도는 예. 국지전과 전면전이 구분이 없는 이 지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저런 얘기한 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죠. 서욱 장관이 한 얘기는 우리한테 지금 킬체인, 3축, 3축 예. 이거 다 돼 있다. 이걸 다시 설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욱 장관의 얘기 중에는 선제 타격이라는 얘기 없거든요. 예. 그러나 왜 저런 반응을 보일까? 그건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한 얘기고 그 너머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공들였던 거 다 물거품되고 예.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다 파기해버리고 그리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어차피 시간 문제거든요. 이게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당선인의 취임식 전에 나올지 아니면 후에 나올지만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이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맞는 거냐. 정말 길게 보고 조금이라도 햇볕 같은 이 빛이 비춰져서 뭔가를 녹여가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예. 당장에 목줄을 조아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맞는 거냐. 그건 뭐 어느 쪽이 정답이다. 이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한 말씀만 예. 김용기 전 의원님. 저는 DJ 대통령께서 이제 햇볕 정책을 주장을 하셨고, 근데 가령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햇볕 정책이 그러면 북한의 핵 개발 포기라고 하는 것을 5년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바꿀 수 있었는가? 예. DJ 정부 때 햇볕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 포기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질적인 목표를 예. 북한 정권 내부에서 바꿀 수 있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권력 자체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저건 한 가문에 의한 독재 정치잖아요. 뭐 왕조에 가깝지 않습니까? 왕조잖아요. 예. 이 시대에 존재할 수 없는 독재 권력이다 보니 예. 저 왕조 자체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핵무기라고 하는 최고로 고도화된 무기를 가지고 예. 전 세계 특히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거의 자해 협박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북한 내부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 저분들은 햇볕을 우리가 비춰도 핵 개발을 할 것이고 냉랭한 냉기를 쪼고 우리가 목을 쪼아도 핵 또 갈 개발을 것이고. 하려고 할 것이고 이래도 똑같고 저래도 똑같고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의 북한 당국자들의 얼굴의 표정이 햇볕을 할 때는 저쪽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나오는 예. 것이고 냉기를 쪼을 때는 험악한 표범이나 이런 어떤 하이에나의 표정으로 나오는 것이고 딱 그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안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좀만 저도 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목줄을 잰다? 이것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적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게 오판이거든요. 오판. 예. 그러니까 북한이 오판을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런 그 왕조 같은 전 단단한 저런 조직을 상대할 때는 예. 대부분 내부의 갈등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부의 갈등을. 그래서 안에 그 소위 말하는 인민들이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경험함으로써 내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투쟁 세력? 예?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는 정권이 바뀌는 교체기. 그 북한은 뭔가 기존과는 다른 뭔가 좀 대놓고 뭔가를 좀 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변화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좀 위협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경제 분야 좀 다뤄보겠는데요. 전셋값 얘기가 오늘 좀 나와 있습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법 갈 길 뭔데? 지금 임대차법 시행 중인데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인수위에서 이거 수정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민주당은 또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갈 길이 뭔데? 월세 4천만 원짜리가 나왔다고 기사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월세가 4천. 보증금이 한 4억인데 월세가 4천. 그리고 전세가 75억짜리가 나왔어요.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금액인 거죠. 그렇지만 이게 오름세, 지금 전세 오름세 심상치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상 최고가 거래의 임대차 시장이 술렁술렁이다. 근데 지금 국회는 진통이고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전월세 시장 벌써 꿈틀, 세입자들 없잖아. 왜냐하면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 갱신 다 됐고 이번에는 좀 새로 올릴 수 있고 새로운 세입자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폭등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윤경호 위원님, 이거 좀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8월에 이제 시행 이후 2년이 됐는데 예. 흔히들 얘기할 때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가할 거다. 아. 그러니까 이번 8월에 다시 그 사태가 또 생길 거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거다. 이제 이 우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도 법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사실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불가능. 안 되죠, 법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시장이 과연 어느 쪽을 더 선호할 거냐. 제가 보기에 저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가격 전가도 있지만 실거주자 요건 이것도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거주자 요건을 조금 인정해주는 다른 방안 뭐 그런 걸로 방법을 찾으면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전월세값 폭등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완화할 수 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선아 평론가. 지금대로라면 전세값 폭등은 시간 문제 아니야 이런 지적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시장 원리를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시그널을 주고 그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 뭐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예. 그런 것들을 그 균형점에 그 가능한 맞춰갈 수 있는 공급을 늘리든 수요를 늘리든 수요를 줄이든 예. 공급을 줄이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또 그 방향을 사전에 시장에 시그널로 주면서 조정해 가야지 그냥 시장을 무시하고 정책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거 조정하라고 국회가 있는 건데 잘 타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